네, 아주 저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비트코인 거래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겁니다. 네,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오늘 저희 미션이 뭐냐면요. 이 비트코인 거래의 핵심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건데요. 그냥 막 어렵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마치 용돈 기입장 쓰듯이 정말 초등학생도 고개를 끄덕일 만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내야 할 질문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디지털 동전의 주인은 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 그리고 둘째, 이게 디지털 파일의 승명이잖아요. 복사해서 두 번 쓰는 거. 이걸 과연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네, 바로 그 두 가지 질문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는 아마 이걸 거예요. 보통 우리는 거래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서 은행 같은 중앙기관에 의존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은행을 믿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이 전혀 없이 어떻게 사람들 사이에 믿음을 만들어내는지 그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번 같이 따라가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자료를 보니까 비트코인을 디지털 서명의 연속체, 영어로는 Chain of Digital Signature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걸 보고 있으니 저는 뜬금없이 학교 다닐 때 했던 이어달리기 경주가 생각났어요. 이어달리기요? 네, 주자들이 바통을 넘겨줄 때마다 자기 이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바통에 적힌 이름만 봐도 누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그 순서가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혹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원리일까요? 그거 아주 좋은 비유인데요. 거의 핵심을 깨뜨리셨어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딱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뭔가요? 이어달리기 바통에는 사실 누구나 이름을 쓸 수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진짜 주인만이 다음 사람의 이름을 적을 수 있도록 딱 잠가놓은 훨씬 더 안전한 바통이에요. 바로 그 잠금 장치가 공개키와 개인키라는 개념이죠. 아, 잠금 장치요? 그게 뭔데요? 공개키는 말 그대로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예요. 뭐랄까, 일종의 투명한 유리로 된 우편함 주소나 내 계좌번호 같은 거죠? 아, 계좌번호. 누구나 볼 수 있는? 네, 누구든 이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개인키는 다릅니다. 이건 오직 나만 가지고 있는 비밀 도장이나 그 우편함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와 같아요. 절대로 남에게 보여주거나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계좌번호와 비밀 열쇠라. 확실히 와닿네요. 그럼 제가 가진 그 비밀 열쇠가 없으면 제 계좌에서는 절대 돈이 못 나가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럼 실제 거래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한번 볼게요. A가 B에게 비트코인을 보낸다고 해보죠. A는 먼저 자신이 이 코인을 받았던 이전 거래 기록과 다음 주인인 B의 공개키, 즉 계좌번호를 한데 묶어요. 네. 그리고 이 꾸러미에다가 오직 A 자신만이 가진 개인키, 바로 그 비밀 도장으로 쾅 하고 서명을 하는 겁니다. 이 서명이 있어야만 이 코인의 현재 주인인 내가 다음 주인 B에게 넘기는 것을 승인한다. 는 절대적인 증표가 완성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그 개인 키라는 건 컴퓨터 안에 어떤 형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아주 긴 비밀번호 같은 건가요? 만약에 해커가 제 컴퓨터에서 그걸 훔쳐가면 제 돈을 마음대로 다 써버릴 수도 있는 거네요. 갑자기 좀 무서운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세계에서는 not your keys, not your coins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내 열쇠가 아니면 내 동전도 아니다. 개인 키는 정말 긴 무작위 문자열 같은 건데 이걸 잃어버리거나 도둑 맞으면 그 안에 든 자산은 영원히 찾지 못하거나 뺏기게 돼요. 아, 은행처럼 전화해서 비밀번호를 재설정해줄 중앙기관이 없으니까요. 그만큼 개인이 자기 자산을 온전히 책임져야 하는 시스템인 거죠. 책임이 따르는 만큼 완전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 서명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건 아까 제가 말한 이어달리기 바통에 이름이 계속 추가되는 것처럼 모든 거래 기록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된다는 의미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서명의 사슬, 즉 체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코인이 맨 처음 생성돼서 어떤 주인을 거쳐 지금의 주인에게까지 왔는지 그 모든 역사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함께 보는 거대한 공개 거래장부가 만들어지는 셈이죠. 와, 모든 거래 내역이 전부 공개된다니 투명하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제 모든 금융 기록이 다 보인다는 건 좀 꺼림칙할 수도 있겠어요. 어쨌든 소유권을 증명하는 방식은 이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아주 큰 물음표가 하나 생겼어요. 어떤 건가요?
이 모든 게 결국 데이터잖아요. 그렇죠. 제가 10,000원짜리 지폐를 가게에서 쓰면 제 지갑에서 그 돈은 사라지죠. 그걸로 다른 가게에 가서 또 쓸 수는 없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 비트코인 데이터가 있다면 이걸 복사해서 A한테 보내고 동시에 똑같은 데이터를 B한테도 보내는 게 기술적으로는 너무 쉬운 거 아닌가요? 아, 이게 바로 이중지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바로 그 지점이 디지털 화폐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가장 큰 난제였어요. 디지털 세계의 모든 것은 본질적으로 복제가 가능하니까요. 사진 파일, 음악 파일처럼요. 돈만 예외일 수는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그럼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었나요? 아주 간단하고 강력한 해결책을 썼죠. 그게 뭔데요? 바로 은행 같은 신뢰할 수 있는 중앙기관을 두는 거예요.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친구에게 5만 원을 보내면 은행이라는 중앙 서버가 제 장부에서 5만 원을 지우고 친구 장부에 5만 원을 써주죠. 네, 그렇죠. 제가 그 똑같은 5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또 보내려고 하면 은행이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면서 딱 막아버리고요. 아, 그러니까 은행이 모든 거래를 감시하고 기록하는 유일한 심판이자 공식 장부 역할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이중지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전체 통화 시스템의 운명이 은행을 운영하는 회사에 달려 있다. 만약 그 은행이 해킹당하거나 직원이 실수로 장부를 잘못 기록하거나 최악의 경우 파산이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의 신뢰가 단 하나의 중앙기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은 그 중앙심판, 그러니까 은행 없이 이 문제를 풀고 싶었던 거군요. 도대체 심판 없이 어떻게 복사해서 2번 쓰기라는 반칙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모두가 동시에 자기가 먼저라고 우기면 완전 난장판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비트코인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증언하게 만들자예요. 모두가 함께 증언한다? 네, 세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어요. 첫째, 공개적으로 선포하기예요. 모든 거래는 네트워크에 참여한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줘야 해요. 내가 내 돈을 아무개에게 보냈다라고 마을 광장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과 같아요. 일단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해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두가 지켜보게 만든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두 번째 원칙이 훨씬 더 중요해요. 바로 합의된 단일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광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즉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 노드들이 거래가 일어난 순서에 대해 단 하나의 역사책을 쓰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거죠. 아, 자료에서도 참여자들이 거래가 접수된 순서의 단일한 역사에 대해 동의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말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단 하나의 역사에 동의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제가 서울에서 거래하고 다른 사람은 뉴욕에서 거의 동시에 거래를 일으켰다면 보낸 사람마다 어떤 게 먼저인지 미세하게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누가 공식적인 시간 기록원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에요. 바로 그게 핵심 난제였죠. 비트코인의 답은 공식 시간 기록원은 없다입니다. 대신 거래들을 대략 10분 단위로 블럭이라는 상자에 담고요. 이 상자를 누가 닫을 자격이 있는지 네트워크 전체가 일종의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경쟁을 통해 결정해요. 가장 먼저 문제를 푼 사람이 자기가 본 거래 순서대로 상자를 채워서 잠그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번 역사책의 한 페이지를 완성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가장 힘든 일을 해낸 사람에게 이번 페이지를 쓸 권한을 주고 나머지는 그걸 그냥 인정해주는 방식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 원칙은 뭔가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원칙인 다수의 증명, proof by majority로 이어져요. 돈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받은 이 거래가 진짜라는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 확신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압도적인 다수가 방금 그 수학 문제 푼 사람이 만든 역사 페이지가 맞아. 그 거래가 먼저 일어난 게 확실해. 라고 증언해 줄 때 생겨요. 만약 어떤 사기꾼이 이중지불을 시도했다면 네트워크에는 두 개의 모순된 거래가 보이겠죠. 하지만 결국 수학 문제를 풀어 다음 역사 페이지를 쓰는 정직한 다수는 둘 중 하나만 진짜로 인정하고 기록하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자동으로 버려지는 거예요. 와, 머리가 좀 복잡해지면서도 그림이 그려지네요. 정리해보자면
모든 거래를 광장에서 외치고 공개, 모두가 동의하는 단 하나의 역사책을 만들고 합의된 역사, 그 역사책이 진짜라고 대다수가 증언해주는 다수결 증명 방식이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심판 한 명이 아니라 광장에 모인 군중 전체가 집단 지성으로 심판 역할을 하는 셈이네요. 완벽한 정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서로 얼굴도 모르고 신뢰하지도 않는 수많은 컴퓨터들이 어떻게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단 하나의 역사에 합의할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는 이 합의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생략됐지만 사실 방금 말씀드린 그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 풀기 경쟁 방식이 바로 비트코인의 가장 빛나는 혁신, 작업 증명, proof of work라고 불리는 합의 메커니즘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여정을 되짚어보면 처음엔 비밀 도장, 그러니까 개인 키로 주인을 증명하는 디지털 서명의 연결고리라는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복사해서 2번 쓰기라는 디지털 세계의 근본적인 문제와 마주쳤죠. 네, 가장 큰 장벽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은행이라는 중앙 관리소 없이 모두에게 알리고 모두가 순서에 합의하고 다수가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말 기발하고도 복잡한 아이디어를 살펴봤네요. 맞아요.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 통찰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비트코인의 진짜 혁신은 새로운 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보다 신뢰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꿨다는 점이에요. 신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은행이라는 강력하고 중앙화된 기관의 권위를 믿어야 했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그 신뢰를 서로를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로 이루어진 네트워크 전체의 집단적 합의와 수학적 증명에 대한 신뢰로 대체해버린 거죠. 신뢰의 패러다임을 바꿨다.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 제가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해요. 네, 좋습니다. 오늘 자료에서 모두가 단일한 역사에 동의할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리더도 중앙 서버도 없는 익명의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단 하나의 진실, 즉 거래 순서에 대해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할 수 있을까요? 이 혼돈 속에서 단 하나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식, 이 분산된 합의라는 문제의 해법이야말로 어쩌면 돈의 개념을 넘어서 우리가 세상을 조직하는 투표, 계약, 소유권 등 더 많은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디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합의 기계가 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